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10월 14일 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향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고요. 또 금융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다우 지수는 1% 가까운 가장 높은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가운데 S&P 500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이어갔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테슬라가 급락한 영향에 의해서 0.33%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날 특징적이었던 개별 종목들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JP모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4.4% 상승을 했고요. 또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 행사에서 디자인 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이 지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중단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상승 전환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73% 상승하면서 26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인데요. 외국인 11시를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했다가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92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담아내는 가운데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955억 원 사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10일 연속 1조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69% 오르면서 다시 6만 원 선 회복해낸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HBM 기술력 우위로 이 엔비디아 독점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9만 닉스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18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LS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나란히 목표 주가 120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으로 움직이면서 10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7거래일 만에 25만 원 선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5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NH투자증권이 밸류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보합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66% 하락하면서 7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과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 홀로 사자세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그동안 좀 잘 갔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순매수 1위에 등극해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로보택시
경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테슬라 급락이 나왔었죠. 2차 전지주들 동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2% 낙폭 그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6%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FDA 심사가 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좀 더 치솟고 있는데요. 전선 업계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선주들이 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7% 상승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 또한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은행의 또 호실적으로 인해서 밸류업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KB금융 오늘 52주 신고가 향하고 있고요. 6%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섬유증 질환이라든지 또 퇴행성 디스크 질환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의 적신호가 켜지는 공시가 지난 11일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에는 그다지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유한양행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2019년 1월 길리어드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메시 치료를 위한 2가지 약물 표적에 작용하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7억 8,500만 달러를 최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유한양행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2억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향후 상기 메시 치료제의 새로운 적응증 탐색 및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좀 해지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기술 반환은 악재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이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에 따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여러 개발을 통해서 결과를 입증하고 또 이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줘야 했지만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길리어드는 이 구체적인 반환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또 길리어드가 해당 물질을 사들인 이후에 연구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이 약물의 효능만 뚜렷하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유한양행에는 더 빠른 개발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약품처럼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2015년에 얀센의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인 HM12525A를 라이선스 아웃했지만 후보 물질이 얀센의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권리 반환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미약품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이 HM12525A를 메시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해서 1년 만에 미국 머크에 기술을 재이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메시 치료제 어떠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메시는 이 수리 원인이 아닌 대사 질환으로 이 중성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뜻하는데요. 이 간경화 그리고 간 부전은 물론 심하면 간암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고요. 또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DA에 의하면은 전 세계 4억 4천만 명의 환자가 메시를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내 메시
환자가 4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는 메시 치료제 시장이 2026년 253억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분한 시장 잠재력에도 메시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 타깃이 무엇인지 규명되지가 않아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고 또 간섬유화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려주셨는데 지금 유한양행에서도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거나 적응 중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 메시 치료제 개발 중인 기업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메쉬는 복합적인 이 발병 기전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그간 많은 이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좌절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메쉬 신약은 이 미국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만이 규제기관의 벽을 넘은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FDA는 지난 3월 이 레즈디프라를 비간경변성 메쉬 성인 치료에 이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과 병행하는 요법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레즈디프라 이후의 허가는 요원한 상황인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은 GLP-1 가능성을 메쉬에서도 확인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GLP-1은 이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에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인슐린 분비와 감소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쉬는 알코올 섭취량이 적거나 그리고 없는 사람의 간에 지방이 축적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GLP-1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개발이 가장 앞섰다고 하는 곳은 이 베링거 인겔하임인데요. 베링거 인겔하임의 이 GLP-1 그리고 글루카곤 이중 작용제인 서보두타이드는 임상 2상을 마치고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 역시 최근에 터제타파이드의 메쉬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는데요. 릴리의 임상 2상 연구는 생검으로 확인된 중증도에서 이 중증 섬유증을 가진 메쉬 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터제타파이드는 GLP-1 그리고 GIP 이중 작용제로 릴리의 2형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의 성분과 같다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도 동아 ST 그리고 D&D 파마텍, 올릭스 등이 이 GLP-1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서 임상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쉬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에서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11월 업계에 따르면은 유한양행의 이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5,5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7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17% 그리고 3,755.5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유한양행은 이 작년 3분기 연구개발 비용 지출 확대로 9억 원의 영업이익만을 올렸던 바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유한양행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개발의 효과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8월 이 미국 식품의약국은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인 존슨앤존스의 자회사 얀센의 표적 항암제인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의 병용요법을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한양행은 얀센의 기술 수출한 이 렉나자에 대한 상업화 기술료인 6천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한양행의 작년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또 렉나자 이외에도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죠. 이 유한화학은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77억 원 규모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료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2022년에 FDA 승인을 받은 HIV 치료제 레나카파비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레나카파비르는 최근 임상에서 HIV 예방률 100%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이 길리어드의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한
고민하고 있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년 하반기 예방약을 출시될 것으로 목표로 이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유한양행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물류 솔루션 기업 한진입니다. 이 택배와 물류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러 컨테이너 터미널과 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3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졌는데요. 한진의 올해 경영 목표가요. 매출 3조 6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80억 원, 영업이익률이 4.5%를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자세한 실적 공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은 올 상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64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매출은 1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3% 성장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 기준으로 누계 매출이 7.4% 확대한 2조 2,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 커졌는데요. 994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온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한진이 이렇게 호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이요. 바로 물류 사업에 대한 호조였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요. 컨테이너 하역과 또 배후 단지 사업 확장에 따라서요. 한진의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울산 신안과요. 또 부산의 글로벌 물류센터의 물량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물류 사업에서는요. 부산과 또 인천, 평택의 컨테이너 터미널과요. 또 배후 단지와 주요 항만 거점으로 한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영업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컨테이너 하역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 증가와 또 영업이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해외 직구 물량 증가가 있었는데요. 또 해상과 항공, 운임 요금이 또 상승을 했고요. 포워딩 물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증가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해외 법인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된 건데요. 한진은 올해 이 말레이시아와 또 싱가포르, 모로코 그리고 헝가리까지 거점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했고요. 또 연내 거점도 22개국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 사업 부문도 보겠습니다. 대전에 메가 허브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선 및 또 경유 비용 등 원가에 대한 절감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 성수기를 맞이해서 신규 물량에 대한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국내외로 다양한 이커머스 물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도 실적에 대한 호조가 됐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요. 또 한진이 뚜렷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도 연간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 개 분기 동안 매출이 8천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요. 역대 분기 매출을 보니까 한 분기에 8천억 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포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실적이 나온 배경들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해외 법인 실적이 좀 개선이 됐다, 이러한 내용들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사업 부문이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성과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진이요, 올해 들어서 이 해외 거점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 시장 경쟁력이 좀 치열해지면서 실적이 정체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눈을 돌려서 이제 성장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올해 말까지요, 방글라데시, 모로코 등 이 신규 지역의 해외 거점을 모두 42개까지 열려서 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을 잇는 물류망 구축에 나서겠다.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 한진은 올해 태국과 러시아 또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신규 설립을 했고요. 또 9월 말에는요. 해외 거점 37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에는요. 28개에 불과했던 해외 거점이 지난해 말에 34개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또 한진 그렇게 42개까지 해외 거점을 설립한다라는 계획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기간을 보니까요. 그 CJ 대한통운에서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는요. 멕시코 법인 각각 한 곳에서만 설립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만큼 한진은 굉장히 많은 곳에 또 설립을 했다라는 점을 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진은요. 이번 9월에 중국의 대표 물류 기업인 AWOT라는 기업과요. 또 이커머스 합자 법인인 한진 글로벌 익스프레스 선전을 또 발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거점 설립은요. 국가와 또 지역 통관 배송 기능과 또 풀빌먼트 역량까지 갖춘 이 현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물류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물류 인프라가 확충을 하게 되면요. 현지에 대한 내륙에 대한 운송과 또 해상, 항공 운송까지 포워딩 사업을 더욱더 다각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해서 이렇게 해외 거점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호실적 배경 부분에서 이 대전 터미널의 운영으로 인해서 좀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터미널이 또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수익성을 좀 높이는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이요. 2021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올 초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 3년간 2,850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간 만큼 물류센터의 가동률을 더 높여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포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한진 택배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만 박스가량 늘었다. 라는 점도 볼 수가 있었고요. 매출 역시도 4%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좀 축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전 터미널 가동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 4월에는요. 전체 택배 물량의 8%를 차지하던 쿠팡이 빠져나간 영향도 적지 않는데요. 이 빈자리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물량으로 채웠지만 단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이 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한진의 대전 터미널이 단기간에 좀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택배 시장 성장세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둔화된 만큼 이 물량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물류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택배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팬데믹 당시 이 대전 터미널을 가동을 했다면 이 물량에 대한 고민이 지금처럼 많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 한진이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저단가 수주 전략을 일부 전개 중이어서 수익 개선에 대한 효과가 좀 유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진 관계자는요. 물류시장 경쟁 심화와 또 국내외 경기 둔화에도 매분기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대전 터미널도 가동률을 좀 제고시키면서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운영 효율성으로 인해서 좀 앞으로 좀 이익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고요. 그리고 한진이 또 오는 2025년에 대한 목표를 또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권가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한진이요. 비전 2025에 그 2025년까지 매출 4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 이 목표액을 좀 낮췄습니다. 목표 매출액을요. 3조 5천억 원 그리고 목표 영업이익을 1,750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하향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요. 급변하는 대외 경영 환경에 좀 대응하는 차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세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중국 부동산 침체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좀 글로벌 위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목표치 수정이 좀 불가피해졌다라는 이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지는 글로벌 역량 확장성 강화 그리고 디지털 피보팅 그리고 고객 가치 극대화와 ESG 경영 등 좀 주력을 해서요. 2025년까지 경영 목표치를 달성하고 아시아 대표 스마트 솔루션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플랫폼 또 IT 자동차에는요. 이제 오는 2025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확보하게 됩니다. 대신 증권에서는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물량 증가 시에 함께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또 IM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2만 7천 원으로 정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습니다. 대전터미널 구축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기반이 좀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송 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진의 공시와 기업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공시 요약입니다. 유한양행은 2019년 1월 길리어드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유한양행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2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향후 상기 메시 치료제의 새로운 적응증 탐색 및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메시 신약은 미국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만이 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메시는 복합적인 발병 기전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아 많은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실패한 바 있는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은 GLP-1의 가능성을 메시에서도 확인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나자 기술료 수령과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체결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진 공시 요약입니다. 이번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3% 성장했습니다. 호실적을 달성한 주된 배경으로는 물류 사업의 호조를 꼽을 수 있었는데요. 컨테이너 하역 사업을 중심으로 물량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은 올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로코, 헝가리 등지에 거점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내 거점도 22개국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전 2025 목표액을 낮췄습니다. 목표 매출액을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 1,75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목표치를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대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살펴볼 기업은 휴젤인데요. 휴젤은 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휴젤과 그리고 휴젤 아메리카가 보톨리늄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이 영업 비밀을 절취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이 ITC에 미국 내 수입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1일 드디어 여기에서 휴젤이 최종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톨리늄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ITC는 현지 시간 10일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는데요.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톨리늄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이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최종 심결로 인해서 휴젤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휴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승소로 인해서 휴젤은 6조 원에 달하는 이 미국 보톨리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지난 3월 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보톨리늄 톡신인 레티보의 허가를 받아서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한 바 있는데요. 이는 판결 결론에 앞서서 미국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웅제약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휴젤은 현지 법인인 휴젤 아메리카를 통해서 세계 최대 보톨리늄 톡신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3년 내 미국 보톨리늄 톡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내 제품 발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제품 발매에 앞서서 휴젤이 현지에서 이 사전 마케팅과 또 영업인력 고용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레티보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 시장 조사기관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미국 관련 시장은 2023년 47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는 전 세계 시장의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톡신 수출 증가와 동시에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매출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그런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상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휴젤의 개별 기준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99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요. 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0.1% 상승한 44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톡신은 이 회사 제품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출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3분기 톡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6.9% 증가한 53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톨리늄 톡신 제제 레티보의 미국 수출 매출액도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미국향 레티보는 지난 7월부터 수출이 시작돼서 9월에 추가 선적이 이뤄졌다면서 미국 레티보 런칭은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에볼루스의 경쟁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됐고 또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파트너사인 이 사환제약의 2024년 상반기 미용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3억 2,280만 위안으로 2024년 상반기 1억 9,400만 위안 대비 66.4%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파트너사의 톡신 매출로 인해서 중국향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3분기 필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361억 원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필러 매출의 일시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톡신이 지금 회사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말 매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뿐만이 아니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간 매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난 27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휴젤은 올해 연간 매출 3,7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37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8% 그리고 30.5% 증가한 수치로서 역대 최대 실적인 건데요. 이 같은 호실적이 전망되는 배경에는 글로벌 매출 확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휴젤의 톡신, 필러 등 주요 제품의 통합 매출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44%, 53%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40% 그리고 58%로 해외 매출이 약 5%포인트 늘어났는데요. 휴젤의 매출의 이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제품인 보톨리늄 톡신 제제 레티보는 중국, 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이렇게 주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급성장을 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품이 선적이 되는 등 올 2분기에만 해외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더채움 그리고 바이리즌 스킨 부스터 HA 등 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매출과 또 화장품 분야의 실적도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7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6% 상승한 1,57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톡신 수출 증가가 이익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2026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휴젤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 기업 바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울반도체가요,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자리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2009년 3월에는 처음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장중 1조 6천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LED 열풍이 있었는데요. 이 정부의 LED 육성 정책과 함께 국내 1위 LED 업체인 이 서울반도체가 더욱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이죠. 지금은 시가총액 100위권에 머물면서 5,100억 원의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가와 시총이 지금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회사의 경쟁력은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요, 최근 이 글로벌 백라이트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이번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세한 실적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분기 연결 기준 잠정 3,0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7.2%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 매출이 3천억 원을 회복한 것은 2년 만인데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충족하게 된 겁니다. 서울반도체 이 자회사인 글로벌 광반도체 소자 전문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도 이날 3분기 연결 매출액이 1,843억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44.8%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기록한 후에 3분기 매출도요, 전년 대비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기 매출이 3천억 원으로 회복했다는 게 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적이 개선세를 보인 이유 어떤 걸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서울반도체가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으로 본다면 이 자동차 부분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이끌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자동차 부문에서는 외부 조명 중심의 이 견조한 성장세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부가가치 LED 제품인 이 자동차의 헤드램프의 채용 대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또 베트남의 생산 시설
시설 확대와 또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등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상용화된 것 또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제네시스 GV80의 헤드램프에 이 세계 최초로 와이어가 없는 광반도체 Y캅 기술을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가와 또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요, 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매출 비중을 더욱더 확대했다. 이런 믹스 효과에 대한 기대까지 풀이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동차 부문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 하계 파리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TV향, LED 수요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유가 됐다라는 점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자동차 부문에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Y캅 기술에 대해서 이 유럽에서도 이 기술을 인정받아서 기술 특허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서울 반도체가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도체와 서울 바이오시스는요, LED 관련된 기술 특허가요, 18,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노와이어 기술을 포함한 마이크로 LED 관련은 1,000여 개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LED의 사용자가 늘면서 가전과 또 자동차, 백라이트 등 좀 모든 소비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훈 대표는요, 경쟁사들이 노와이어가 필수적인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려면 이 라이센스를 가진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서울 반도체가 유럽 전역에서 노와이어 LED 기술인 Y캅에 대한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6위 지금 LED 기업인 대만의 에버라이트가요, 유럽 특허청에서 제기한 서울 반도체 특허 무효 소송을 유럽 특허청의 항소 재판부에 기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지금 이긴 겁니다. 이로써 이 서울 반도체가 유럽의 18국에 기록된 이 Y캅의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에 오늘 서울 반도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15% 넘는 흐름까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자사의 Y캅 기술을 좀 베껴서 다른 제품을 판매해온 에버라이트가요, 17번째 소송을 좀 연달아 승소하게 되게 된 겁니다. 서울 반도체는요, 2018년에 영국의 특허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7년 동안 5개국에서 진행된 에버라이트의 특허 소송 16건에서요, 지금 100%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조명과 자동차, 이 디스플레이 적용되는 Y캅 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물론이고요, LED 원천 특허 기술을 가리키는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유럽의 18개국에 등록된 이 서울 반도체의 Y캅 특허 기술은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핵심인 이 마이크로 LED 그리고 자동차 헤드램프에 쓰이는 주요 기술입니다. 기존의 LED 제품보다 더 밝고 좀 더 작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 측의 좀 특별한 설명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여 년간 이 매출의 10%인 1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위해서 또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자연의 빛을 내는 썬라이크 그리고 또 와이어 기술인 Y캅 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 대표는요, 특허 침해 판결 후에도 이 제품 번호만 바꿔서 판매하는 타사의 이 특허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젊은 창업자나 또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 좀 계속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좀 특허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Y캅 기술, 기존 LED 제품보다 더 작고 또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기술이라는 점 살펴봤는데요. 이 세계 최초로 또 와이어 없는 광반도체의 이 Y캅 기술이 또 현대차 이 헤드램프에도 적용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그룹 이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SUV 차량이죠. GV80에요. 헤드램프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초 와이어가 없는 광반도체 Y캅 기술을
공급, 양산 중인데요. 고광량 그리고 정교한 디자인을 갖춘 헤드램프의 모든 기능의 구현을 와이캅 기술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GV80의 상징인 두 줄의 하이빔이죠. 여기 또 하이빔과 로우빔에는요. 서울 반도체의 기술인 와이캅 UHL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휘도 제품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와이캅의 UHL은요. 기존의 양상 중인 이 와이캅 기술 제품 대비해서 휘도를 200% 개선을 했고요. 또 슬림한 램프 디자인에 좀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GV80의 주간 주행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 등 이 전면 라이트 기능의 와이캅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동차 헤드램프의 모든 기술에 좀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서울 반도체가 좀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또 제네시스의 MLA라는 이 헤드램프에 적용된 와이캅 UHL은요. 초소형과 또 고효율 LED 기술 와이캅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이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 좀 최적화된 제품이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 제품 대비해서 방열 성능이 40% 우수하고요. 헤드램프의 방열 구조물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램프 설계의 중요 요소인 사이즈와 무게를 줄이고요. 좀 더 슬림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구현하게 된 겁니다. 네, 서울 반도체 이렇게 좀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울 반도체의 향후 계획과 그리고 또 증권가들의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는요, 향후 차세대 3차원 D 센서와 또 레이저 광원 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단일 픽셀, 와이캅 픽셀까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이 마이크로 LED 시장은 앞으로 커지겠지만 서울 반도체 기술 특허 없이는 사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빛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적자를 낸 것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됨에도 고객사가 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재고를 지금 쌓아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마이크로 LED가 2개 국가에서 승인이 됐고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등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하지만 좀 증권가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요. 서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14,00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LED 업황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서울 반도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신증권에서도 하향을 했습니다. LED 산업 내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삼성증권도 보겠습니다.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2026년에는 호황에 준하는 ROE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의 공시 요약입니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톨리늄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승소로 인해 휴젤은 6조 원에 달하는 미국 보톨리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걸로 전망되며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톨리늄 톡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FN가이드에 따르면 휴젤은 톡신과 필러 등 주요 제품의 글로벌 수출 확대로 올해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772억 원, 영업이익은 30.5% 증가한 1,537억 원을 기록할 걸로 보인다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공시요약입니다. 올해 상분기 연결 기준 잠정 3,0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 매출이 3천억 원을 회복한 것은 2년 만입니다. 상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충족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유럽 전역에서 노와이어 LED 기술인 Y컵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6위 LED 기업인 대만 에버라이트가 유럽 특허청에 제기한 서울반도체 특허 무효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유럽 18개국에 등록된 Y컵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는 향후 차세대 3차원 D센서, 레이저 광원 픽셀 및 디스플레이용 단일 픽셀, Y컵 픽셀 등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빛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나가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